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학대와 폭력이라는 주제로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학대와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학대, 즉 어뷰즈는 착취나 상해, 피해 또는 파괴를 의도한 기만 행위로서 힘이 약한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폭력, 즉 violence는 외상이나 해를 입히는 강력하고 파괴적이며 통제되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즉 학대를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 또는 권위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학대가 좀 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대와 폭력은 종종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개념을 살펴보시면 신체적인 학대는 대상자에게 고의적인 상해, 손상행위 또는 파괴적 행동을 가하는 것으로서 구타와 폭행, 흉기 사용을 이용한 손상행위로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방임은 삶을 지탱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보살핌을 등한시하는 행위로서 식사를 주지 않는다든지 의복이나 위생 등 신체적인 돌봄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명백한 협박, 언어폭력, 태폐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자기 가치감을 손상시키는 것이고요. 정서적 방임은 개인의 가치와 안녕을 위한 정신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지지의 결핍을 뜻합니다. 물질적 학대는 주로 연장자가 개인의 재산이나 돈을 훔치거나 오용하는 것을 뜻하고, 권리 침해는 개인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요양원에 들어가도록 강요당할 때 나타나는 문제로서 노인 학대 형태로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학대와 폭력의 특성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요. 대부분의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는 의료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손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차원의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즉, 어떤 대상자는 초조하거나 혼란스러워하고 또 어떤 대상자는 위축되거나 냉담해서 주변 상황에 무감각하고요. 주변 환경을 현실적으로 지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학대와 폭력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주로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두려워해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을 유지합니다. 피해자들은 분노와 억울함을 억제하며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외부의 도움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 피해 생존자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동의 경우 결석이 작고 학교 생활에 적응이 어려우며 청소년기에 문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 우울 및 자살 행동, 부부간 성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들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권위적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힘들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민하고 공격적인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친밀감을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지하기도 합니다. 학대와 폭력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우선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사회학습 이론은 폭력의 세대 간 전달 이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모방과 동일시, 상호작용을 통해서 폭력적인 행동이 전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은 가족과 친구들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학습하게 되므로 부모의 폭력 및 체벌은 자녀로 하여금 문제 해결 수단으로 폭력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학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폭력주기 이론입니다. 매 맞고 사는 아내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저 아내는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고 계속 가정에 머물러 있을까? 왜 폭력을 당하면서 저항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폭력주기 이론은 왜 피해 여성이 이러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단계는 긴장 형성 단계입니다. 가해자는 폭력의 핑곗거리를 찾기 위해서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서 분쟁을 일으켜요. 사소한 사건을 트집 잡으면서 난폭하게 떠밀고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데요. 폭력적인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더 유순해지고 더 순종적으로 대하지만 점점 긴장은 증가되고 공격자는 더욱더 난폭해집니다. 사소한 분쟁이 이렇게 쌓이다 결국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를 제2단계인 폭발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때까지 코너로 막 몰고 가요.
대부분의 피해자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병원을 찾지 않고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의 상처를 부인하거나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며 피해자는 보통 충격 상태에 빠져 있고 심한 스트레스로 식욕 상실, 위장 장애, 두통, 우울, 무력감, 위축감, 공포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2단계가 지나면 미롤 단계 또는 허니문 단계가 오는데요. 이를테면 자신의 행동을 실수로 치부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삭삭 빌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달콤한 속삭임과 선물 등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죠. 피해자는 다음번에는 정말 폭력이 일어나지 않겠지, 한두 번은 용서해줘야지 라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주기가 무한 반복되면서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학대당할 만했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라고 치부해버리거나 때로는 가해자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행동으로 인식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 단계는 관계 유지를 위한 긍정적인 강화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 과정에 머무르게 하고 구타를 지속시키는 핵심이 됩니다. 다음은 폭력과 학대의 종류인데요. 앞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폭력과 구타, 학대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데요. 폭력은 신체적, 경제적, 성적, 심리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손상을 주는 개념이며 구타는 손이나 도구, 무기를 사용해서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학대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로써 무시를 하거나 손상을 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입니다. 폭력과 학대의 종류 중 첫 번째는 배우자 학대입니다. 보통 아내에 대한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가정폭력은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형제 간에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뜻합니다. 가정폭력의 재범률을 조사해보면 2015년에 4.9%에서 2018년도에는 9.2%로 2배가량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폭력 후에도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부적절한 폭력 행동이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사회로 가장의 권위가 다른 구성원에 비해서 절대적인 경향이 있어서 다른 가족이 가장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폭력은 한번 통하게 되면 반복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의 고리를 누군가 끊지 않으면 무한 반복됩니다. 가정폭력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특성입니다. 어린 시절 순종적, 수동적, 의존적으로 양육되었거나 어머니가 폭력을 당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경우에 자존감이 낮고 후천적인 무력감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며 비난적이고 외부와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심한 스트레스 반응과 시민성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폭력적인 상황을 대면했을 때 맞서서 싸우거나 주위의 도움을 청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특성입니다. 가해자는 보통 남성 위주의 가정에서 양육되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는 가정 환경에서 양육된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존감이 낮고 부적합하고 열등감, 불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을 정서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으로 처벌하면서 자신의 힘과 통제력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남편의 경우 아내가 자신보다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다고 느낄 때 열등감이 폭발해서 힘으로 제압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행동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폭력 가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족원은 그들끼리만 지내며 누구를 집에 초대하는 일도 없고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데요. 가해자가 타인에게 이 일을 발설하면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위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힘과 구속력의 남용인데요. 가해자는 가족에게 항상 힘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완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구속력까지 갖게 되는데요. 가해자는 가정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돈을 자유롭게 쓰지만 가족에게는 위협과 정서적 조정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무력하게 해서 피해자가 독립심을 보이거나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면 폭력의 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다음은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남용인데요. 특히 알코올 남용은 가정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알코올이 학대를 조장한다기보다는 학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전달 과정인데요. 폭력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자라서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가정폭력은 학습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폭력은 한 번 시작하면 누군가 그 고리를 끊지 못할 경우 세월이 흘러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폭력의 고리를 끊기는 쉽지가 않겠죠. 때문에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가정은 황폐화되고 가족 구성원은 신체적, 심리적인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구타당하는 여성의 피해를 살펴보시면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불안, 두려움, 공포 등으로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때 종종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119를 통해서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구구절절 늘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는데 다리나 허리에는 이상이 없고 머리에 이렇게 딱 상처가 나면서 피가 난다든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졌다는데 얼굴에 이렇게 멍이 들었다든지 남편의 설명과 상처가 일치하지 않고 그렇게 남편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아내에게 맞지? 그렇지? 이렇게 확인을 구할 때 보통 아내분은 눈을 탁 감고 고개를 획 돌려버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많아요. 폭력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구타당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라는 자녀들은 큰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성장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이 폭력은 멈출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성장 과정도 일반적인 아동들과는 다르게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야뇨증, 등교 거부, 난폭함, 의욕 상실, 가출과 비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가정이 폭력의 세대 간의 학습장이 되어서 성장 후 자신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폭력 대상자에 대한 간호중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폭력 사실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면밀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폭력에 대한 근거 자료로는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그리고 상지 부위의 반복적인 상처, 지연된 상처 치료, 과거의 학대 경험 및 만성 우울증 등의 병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사회적, 가족적 상황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사정해야 하는데 보통 우울과 불안으로 찾아오지만 폭력 상황이 숨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중재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고립감, 당황, 부끄러움, 죄의식,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스로 대안을 찾아내도록 격려하고 보다 건전한 대응 기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지해줍니다. 2020년 9월 25일 가정폭력 범죄 처벌 강화 재범 예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개정하는 등 처벌 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과 개정법의 차이점을 살펴보시면 피해자 보호 명령 접근 금지 조치의 경우 특정 장소를 요건으로 두었던 현행법이 개정되어서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에 대한 폭력 행위자 제재가 가능해져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임시조치 범위도 크게 확장되었어요. 또한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현행법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였지만 개정법에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가정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여성에 대한 학대의 종류입니다. 우선 구타인데요. 응급실 구타 관련 상해 건수는 연간 14%에서 50%이며 자살시도 여성의 81%는 배우자에게 학대당한 것으로서 일반 여성의 15배가 높습니다. 학대는 임신 중에도 계속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생아 저체중, 감염, 빈혈, 모아태아의 합병증이 빈번하게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폭력으로 인해 사산되기도 하죠. 강간과 성폭행도 여성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미국에서는 성폭행이 6.4분마다 한 건 발생하며 여대생의 6%에서 8%는 4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성폭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파견된 선진국의 공직자들이 그 나라 여성에게 강간을 일삼고 일자리를 빌미로 협박을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최근 들어 여성의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강간이나 성폭행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인식들이 조금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성폭행
성폭행범이 권력이나 머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은 그들의 편인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역시 여성에게 빈번하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부부간에도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부부관계가 아니라 성폭력인 것입니다.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요즘 시대에 잘못 썼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결혼이나 애정 문제를 남성이 주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연예인도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내가 납치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었어. 이렇게 공중파에서 발언을 했던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전통적으로 길을 가는 여성들을 이렇게 납치해서 결혼하는 풍습이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엄연한 범죄 행위겠죠. 물론 스토킹은 동성 간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인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을 당해서 신고를 해도 적용할 만한 마땅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항목으로 경범죄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범칙금 10만 원 수준으로 처벌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 가볍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신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원한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니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을 범죄 행위로 간주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1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처벌을 했다면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주거나 부근에 놓아두기 등으로 이런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되었는데요.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통신 매체 이용 접근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접근 금지 재발 시 구치소 감금 등의 긴급 조치가 가능하고요. 서명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매체 이용 접근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고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 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등 전담 조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다음은 아동학대입니다. 18세 이하의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 성적 학대, 방임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상해를 입히는 극심한 체벌, 폭행, 성적 학대가 포함되며 주로 아동과 청소년이 대상이 되고 영유아가 가장 취약한 대상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보도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학대를 당하던 아이가 스스로 도망쳐 나와 도움을 받게 된 사연도 있었지만 모진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일어나지만 빈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며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요. 신고 의무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신고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신고 의무자는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복지시설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 등입니다. 여기서 의료인이 들어가잖아요. 간호사도 신고 의무자예요. 최근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이 참 개정이 많이 됐는데요. 현실과 맞지 않는 법들이 많이 개정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헌법도 제정 후에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서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개정된 아동학대 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 사업을 반영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시군구 소속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가능하고요. 누구든지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고요. 학대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응급조치 시행이 가능합니다. 피해 아동의 형제 자매인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 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 행위자와 격리가 가능하고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학대 행위자의 임시 조치, 보호 처분의 이행 사항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부모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이의 의사는 묻지 않고 부모가 원하면 거의 대부분 돌아갑니다. 그 결과는 아이의 죽음이나 그에 상응하는 비참한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학대의 주 대상이었는데 아이가 사망하거나 분리가 되면 그 다음 아이에게 학대가 되물림돼요. 따라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아동까지 가해자와 철저히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명 정인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정인이는 7개월 때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서울 양천구의 양부모에 의해서 입양되었으나 양부모의 지속적이고 심한 학대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건은 2021년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보도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2020년 10월 13일 서울의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한 정인이에게서는 심각한 장기 손상, 췌장 절단과 7군데 골절 등의 학대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3차례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2021년 2월 26일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을 더 강화한 것으로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법원에는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해서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 꺼리거나 입양 부모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대를 하는 경우 대부분은 친부모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다음은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는 가족 또는 돌보아주는 사람이 고의 혹은 부주의로 노인에게 대접, 보호, 생계, 복지,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아서 영양실조, 신체적 폭행, 구타 및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인학대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로서 노인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성적인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즉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경제적 학대 또는 착취인데요. 이것은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착취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임이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 혹은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방임에는 자기방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이 자기방임을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인 학대의 가해자는 가족이 70%로서 주로 배우자나 자녀, 특히 아들인 경우 40%로 매우 높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는 보통 75세 이상이고 60에서 65%는 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학대는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신고율은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노인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치매 등 인지장애나 신체적 질병이 수반되면서 적극적으로
형식적으로 신고하기가 어렵고 학대가 자신을 돌보아주는 가족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종종 가해자로부터 지원이 끊기거나 시설로 보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학대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 요양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의 의미가 없고 학대하는 가족원과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겠죠. 다음은 강간 및 성폭행인데요. 강간이란 성적 수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폭력으로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고발을 꺼리므로 강간과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및 인구학적 통계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고발을 꺼리는 이유는 곤혹스러움과 모욕감, 강간자에 의한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며 경찰과 법정에서 강간을 재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가해자를 기소하는데 사법적인 제도가 불리하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성범죄 관련 소식 중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남성이 여성에 대한 시각이에요. 같이 즐긴 건데 여자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당하지, 이런 말들이 상처받은 여성에게 또 한 번 가해지는 폭력인 것이죠. 강간상해 증후군은 강간을 당한 여성이 보일 수 있는 일련의 많은 증상들을 뜻하는데요. 급성기에는 불안, 부인, 증오, 공격심, 위축, 죄책감, 정서적 폭발 등의 증상을 보이고 만성적으로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악몽과 공포, 수면장애, 섭취장애, 소화기능장애, 성기능장애 등이 올 수 있으며 우울감, 자존감 상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등을 하게 됩니다. 성폭력 대상자의 간호사정 및 중재입니다. 우선 사정인데요. 강간은 범죄이기 때문에 간호사는 사실을 보존해야 돼요. 즉 피해자가 샤워, 양치, 질세척, 음식 섭취, 옷을 갈아입기 전에 사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폭력이 일어난 직후 바로 병원을 내원하는 것이 좋은데 사전에 지식이 없는 경우 목욕을 하거나 옷을 세탁하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 보존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초경, 마지막 월경일, 월경력, 임신 횟수, 분만 횟수, 마지막 임신 중절 일시 등 임신의 자각 증상 등을 사정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활력 상태를 측정하고 옷에서 얼룩, 찢어짐, 이물질의 여부를 관찰합니다. 이때 여성 참관자나 강간 상담자, 피해자가 선택한 사람이 참석한 상황에서 검진을 하도록 합니다. 신체의 멍, 부종, 긁힌 자국, 열상, 자상 및 골반과 생식기 부위 등의 폭력을 당한 부위를 면밀히 검진하고요. 피해자의 정서적 상태를 사정합니다. 간호중재는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 성병과 임신의 예방, 위기중재, 법의학적 증거물과 자료의 수집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건강 제공자로부터 희생당한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강간 손상 증후군의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용 가능한 지지체계를 발굴하고 강화시켜줍니다. 네, 여기까지 폭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신간호의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